네, 성재혁 파트너님, 이 중에서 어떤 섹터 먼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CES 행사 관련해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메타버스 쪽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 쪽은 이제 가장 핫했던 시점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상당히 급등이 이어졌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CES 행사에 주요하게 VR, AR 쪽으로 주목받으면서 1월 달 정도에 작년에도 좀 상당히 좋은 상승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애플 쪽이 이제 여기에 비전 프로라는 메타버스 SR 기기를 출시하고 올해 2월 2일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가격적으로는 3,500불 정도 이렇게 비싼 가격이지만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애플이 어떻게 보면 주도하면 이제 그쪽이 좀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좀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으로는 수혜는 되지 않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MP 이런 포바이어포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는 이제 1월 달에 어떤 CES 행사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먼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만약에 이쪽 어떤 비전 프로가 흥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이쪽으로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그랬잖아요. AI도 소프트웨어 쪽에 먼저 방영되고 나서 나중에 하드웨어 쪽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SR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핫한 온 디바이스 AI의 확장기를 보거든요. 확장기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AI가 침투되고 그런다면 IT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이미지 보고 한번 열어보고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화면상에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쓰죠. 쓰면서 실제로 가상과 현실과의 통을 만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비전 프로 이 제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뜯어보면은 이제 실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가장 많이 드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 OLED 특히 이 관련해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만약 이쪽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선익 시스템하고 뉴프레스 같은 비슷한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디스플레이 쪽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LG 디스플레이 쪽이 수혜가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단들 특히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연결된다면 덕산, 네오룩스 같은 소재 기업들이 향후에 중장기로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쪽이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렌즈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봤을 때는 반도체 쪽이 좀 더 흐름에서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뜯어보면은 이제 부품주로 연결 보게 되면 이제 카메라 쪽으로는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시작된 게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크게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 관련 메타버스 기기가 확성화된다면 LG 이노텍 카메라 쪽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고요. 하나 또 연결 보면 이제 PCB 쪽으로 본다면 BH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H 같은 기업들 또 여기에 들어가는 구동 칩하고 연결된 게 LS 세미콘 같은 반도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 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이강무 파트너는 어떤 섹터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항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하락세 때문에 반사적인 이익으로 항공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역대 사상 최대 이익 변화 때문에 또 오늘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맞물려서 오늘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아봤는데 일단 국제 유가에 대한 향방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시면은 사우디에서 이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반적인 가격 인하에 대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우디가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한 배경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아닌가, 이를 의식해서 원유 공급에 대한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가격을 선제적으로 낮춘 것은 아닌가라는 리스크를 좀 앞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나온다라면 원유 조정세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회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유가에 대한 반등세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리스크는 하나가 있습니다. 항공주들이 국제 유가 조정에 의해서 항공유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서 항공주들이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국제 유가가 방향성을 튼다라면은 항공주들은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은 조금은 일단락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대한 전쟁, 그리고 중동 긴장감의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압박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공급에 대한 차질로 인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항공주에 대한 움직임의 향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보기는 좀 이르다. 사우디에서의 가격 인하 정책이 분명히 영향은 되고 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하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올라섰던 75달러 선과 최근에 내려왔었던 70달러 선에서의 등락은 계속 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의 만약에 항공주들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시점도 사실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항공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방금 얘기대로라면 저가 항공사 쪽으로 좀 관심을 더 두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LCC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단기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에 대한 수출과 상당히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화물 운송에 대한 수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적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오늘장에서 사우디의 이 원유 가격 할인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지켜보다가 종목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강무 파트너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전일 날짜에 장중에 이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어제 공개 방송에 참여했었던 분들은 오늘 제 공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오신다면은 종목 관리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이태호 파트너님은 어떤 섹터 체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우주항공 산업 섹터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등락을 좀 보시게 되면은 거의 보합권의 수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이 해당 섹터의 경우에는 지난주 이제 1월 첫째 주에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오늘 이제 좀 선정을 한 이유가 역시나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어떤 설치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항공 섹터를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역시나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 중에 대표적인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월 9일자 오늘자로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이제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은 이르면 이제 이달 5월 말에나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개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 11월에 이제 하나 시스템에서 발사했던 이 초소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현재 궤도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저궤도 위성에 대한 군 통신 체계 사업, 그리고 초소형 위성 사업 등을 계속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좀 본격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우주항공 섹터에서 있어서는 이제 정부의 지속적인 좀 수혜를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우주항공 산업의 투자적인 관점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됐던 국가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1960년도에
이후에 이제 해당 산업이 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부 주도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어떤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투자 주체의 이 차이 자체가 앞으로는 이제 상업화의 필요성을 좀 의미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는 다른 점은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적성을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의 영역 자체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좀 가파른 그런 성장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주항공 산업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연내 우리나라의 이노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IPO 예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뭐 얘기해 주신 대로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텐데요. 혹시 관심 있게 뭐 지켜보는 관련주들이 좀 있을까요? 뭐 관련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새 파트너님들이 이야기한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재호 파트너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강무 파트너는 항공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태호 파트너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종목 하이라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종목들을 소개하는 시간, 투데이 종목 하이라이트. 시총 2천억 이상 종목 가운데 오늘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 순위로 만나볼 텐데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베스트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정용 AI 반도체 3종과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국내 반도체주에도 온기가 퍼지면서 오늘 반도체주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MLB를 납품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15위에 또 가온칩스까지 17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형 챗봇인 큐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엑셈 8%대 급등하면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1위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거래대금 상위 종목 20위부터 11위까지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파트너들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송재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이버라는 기업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카카오, 네이버, 뭐 기술주 영향 받으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미국의 이제 기술주들은 상당히 강한데 우리나라 기술주들은 좀 상당히 좀 오랫동안 많이 쉬어갔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24만 원을 이제 고점을 이제 박스권을 보이는데 그래도 저 희망이 있는 점은 그래도 실적하고 AI라는 어떤 향후의 성장성을 더해줄 수 있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이제 이제 하이퍼 크로바 X라는 이제 B2C 쪽 연결된 이제 AI 서비스를 좀 공개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그 어떤 이익이 되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환산될 수 있는 B2B 대기업과의 어떤 협업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 DX 사업부하고 연결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협업하기 때문에 다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도 AI 쪽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네이버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서 올해 B2B 쪽으로 실적이 좀 반영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라면 네이버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흐름을 하나 더 본다면은 이제 최근 그 네이버 앱을 딱 열어보면 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쇼츠라는 영상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지금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짧은 영상들이 트렌드예요. 근데 보니까 저도 많이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쪽 뉴스를 보러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변화를 보니까 네이버 이쪽으로는 본업에 대한 성장수도 확대될 것 같다. 이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앱툰 쪽입니다. 네이버가 해외 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앱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앱툰 관련해서 뭐 상장 이슈도 연결되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글로벌 OTT에서 한 60%의 드라마는 네이버 앱툰을 통해서요. 이걸 영화하거나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그래서 이런 IP에 대한 확보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같고요. AI를 통해서도 성장성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네이버는 올해 안에 좀 꾸준하게 보신다면 제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강무 파트너는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전체적인 거래량 안에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좀 높은 추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총선 전후까지도 공매도에 대한 이 금지 조치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무기한 정지에 대한 중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 마련이 되기 이전까지는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그 모멘텀으로 해서 반등에 대한 추세가 26만 원 라인대에서 32만 원 라인대까지 반등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와 오늘 동안에 일단 최근에 상승했었던 매물대에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그러니까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난해 연말 때부터 해서 중요한 이 기업들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이 추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의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 증설을 못 해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시 재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 안에서 분명히 성장을 위한 성장통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냥 그 시장, 팔리는 시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캐파 증설을 하고 그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이 소재에 대한 공급망 확보이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 최근에 와서는 LNF까지도 계속해서 공급망에 대한 확보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는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는 이 성장통을 정말 오히려 전의 기회로 해서 삼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예상하고 주요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저는 건강하게 다시 한번 좀 주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셀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특히나 이제 이 안에서 핵심 종목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양극재에 대한 소재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을 살펴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이 첫 번째 최우선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또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악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 조치가 나온다면은 종목에 대한 순환매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32만 원 라인대에서 1차적인 매물대를 좀 형성했는데 이 라인대만 돌파한다면은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40만 원 라인대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좀 트라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고 기간적인 과정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주가가 조정 나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만약에 32만 원 라인대를 넘어선다라면은 다음 목표가는 40만 원 라인대까지 열어두시면서 중장기적인 모습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 부분 어떻게 좀 체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전기차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 2차 전지 배터리 부분 안에서 양극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가장 핵심 종목으로 보는데 사실 이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지난해 하반기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을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겠지만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적으로 나눈다면은 사실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역시나 성장통을 겪어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 때까지 정체됐었던 투자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는 전환 캐파 증설 모멘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분기 이후부터 해서는 좀 적극적인 가격 변화에 대해서 실적 개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기 동안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좀 정체되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를 위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태호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흥하해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해운 관련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해운 관련 업종에 대한 관련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해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이 IMO와 그리고 이 유럽 연합의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우회 항로에 대한 이용 수치가 계속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존 선박 중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전체 이 선박의 약 30% 이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화물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급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좀 큰 운하 중에 하나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파나마 지역에서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해당 기후 악화와 같은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다시 이 파나마 에 대한 그런 통행도 제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파나마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외적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은 언제 이 통행이 재개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4월부터 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강수량이 이 운항이 재개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주기 위해서는 약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운 관련 업종의 좀 어떤 운임 지수 상승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지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현재 1,896선까지 좀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흥하해운이 좀 관련해서 장중에 약 이제 강한 21%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HMM 관련된 이런 해운 종목들이 최근 상승 이후에 좀 눌림 구간에서 지금 상승 시에 전고점 구간을 돌파했던 구간들만 잘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많은 상승이 있긴 했지만 큰 흐름상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상의 이런 저항 구간대를 돌파한 만큼 여전히 지지 구간대만 잘 지켜주는 흐름 체크하시면 해운 관련 주에 투자하는데 어려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